오늘 광복절 박종진의 태도남만 귀한 분 모시겠습니다. 내일 모레 방북하시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때 태도남만 나오시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태도남마가 복이 많죠. 복이 많네. 뭐가 딱 맞았어요. 네, 내일 모레.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선 어젯밤에는 북측과 얘기를 하면서 잠을 못 잤고, 네. 오늘은 기자분들 전화 등살에 너무 피곤합니다. 네. 전화는 지금 꺼놓은 상태죠? 그렇지만 네, 지금 생방송이니까. 한 100여 통 왔는데, 네. 그래도 저는 꼭 전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한 30여 통 했는데 한 70여 기자는 저를 굉장히 욕할 겁니다. 왜 태도남마에 가서 먼저 얘기하느냐. 네. 별명이 콜 대표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항상 콜을 해주셔서. 예. 항상 그래서 기자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콜은 반드시 하자. 네. 국민들도 존경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존경했습니다. 네, 당대표 화이팅!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태도남마 박종진입니다. 네, 호남인들에게 소홀함 느끼게 해서 네, 굉장히 미안하다. 네, 소홀하게 느끼게 했음을 인정한다. 네, 또 약속한 예산 폭탄이 네, 불발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네, 어제 전남 광양에서 열린 새누리 최고 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호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의 당선을 계기로요, 호남에 대한 여권의 시선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시점에서나 또 대응 수위로 봤을 때 김무성 대표의 호언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네, 실현될 경우 그 파급력 그리고 영향력 또한 적지 않을 듯합니다.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난 호남의 선택과 민심이 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식의 실용주의로만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정현 의원의 호남 당선은 지역주의와 이제 텃밭에만 안주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음을 네, 이 정치권이 변화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본격적인 호남 끌어안기는 네, 예산에 대한 실천의 수준이 관건이 되겠지만 그 약속이 무엇보다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영남에만 네, 경상북도, 경상남도, 네, 부산, 대구에만 편중된 인사 개선을 비롯해서 네, 근본적인 국민 통합 방안의 꾸준한 노력 또한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네, 바로 18일인데요. 오는 18일인데 우리 측에 화환을 전달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서거할 때 화환 보내고 지금 5주기에 네, 이렇게 보내겠답니다. 바로 지금 모실 이분이 화환을 받기 위해서 내일 모레 네, 일요일 날 7년 만에 방북하십니다. 교황 방문 날에 맞춰서 방사포를 쏘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북한. 네, 이분의 방북으로 북한과의 물꼬가 과연 트일 수 있을까요? 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김양건 통일 전선부장하고 통화하신 거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거 있을 수 저를 없습니까? 또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게 그래서 잘 몰라서 북한하고도 우선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요. 네네. 지금 이 시간에 오후 3시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결의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요. 저도 참석하려고 했지만은 네, 느닷없는 방북 결정으로 가지 못했고 네, 지금 방송 출연하려고 서울광장을 지내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그 세월호 가족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하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남북관계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은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꼭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오늘 이 자리가 또 남북관계 물꼬를 틀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어저께 어떻게 전화 받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제 오후에 간접 통로를 통해서 네. 북한에서 김기남 네. 비서가 김대중 대통령 5주기를 맞아서 조화를 네. 개성공단에서 전달하고 싶으니 네. 박지원 의원이 좀 나와줄 수 있느냐 하는 의사를 타진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즉각 통일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통일부 장관도 좋은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협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북측에 우리 통일부로 창구 네. 단일화를 해서 연락해달라. 아, 이렇게 했더니 어제 네. 밤 8시경 전문을 통일부로 보내왔고 네. 그 통일부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네. 이곳저곳에서 많은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저는 한편 네. 다시 북측에 김양건 비서가 나오면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네. 가족을 대표해서 김홍업 전 의원 네.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의 윤철구 사무총장, 박한수 기조실장 등 실무자들로 구성해서 5명 정도가 처음 북한의 제안은 혼자 18일 네. 오전 8시에 음. 전달하겠다 하는 것을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5주기 추도식이 10시에 현충원에서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가 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17일 일요일로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전달을 했더니 네. 그 5사람이 오는 것도 좋고 네. 17일 오후 5시에 그러면 전달을 하겠다. 네. 이런 통보를 받고 다시 북측에 공식적으로 우리 통일부로 전문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통일부에 그러한 전문이 도착됐고 네. 통일부에서도 접촉하는데 또 조화를 전달받는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네. 방북 신청을 이제 곧 끝냈습니다. 아, 방금 상당히 네. 예, 좋은 방향으로 북측에서도 성의를 보이고 더욱이 우리 정부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방북 시청 다 됐고 이제 다 정리됐네요. 실무자 포함해서 5명이 가고요. 네. 네, 임동원 전 국정원장, 네. 김홍업 전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실무자 2분하고 예. 네, 가장 앞에 또 가시고. 자, 거기 가면 김양건 통일부장은 당연히 만나는 거고요. 지금 그런 누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혹시 또 특별히 또 다른 또 뭐 어떤 계획도 있으신지. 김양건 비서는 당시 통전부장을 하면서 이 대남 관계를 총지휘하는 그런 고위층입니다. 저와는 수차례 만났고 굉장히 그 외교관답게 온화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이시고 네.
또 적극적으로 대남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김양건 비서 외에 네. 누가 나오는가 이러한 구체적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단순히 화합만 갖고 오실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무언가 우리 또 박지원 의원께서 무언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네. 지금 현재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네. 북한이 제의한 대로 5년 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에 저와 임동원 국정원장 공동 명의로 조문사절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당시 김기남 비서 모레 만날 김양건 통전부장 그리고 원동현 부부장 이번 정부 고위급 회담의 북측 수석부 대표이죠. 이런 분들이 함께 내려와 가지고 조화를 김대중 대통령의 영전에 올리고 또 이호 여사님과 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밤 제가 주관을 해서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네. 그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안 좋고 그 다음 날 바로 북한으로 출발하게 돼 있는데 임동원 국정원장과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 만찬 후에 당시 통일부 장관과 만나게 돼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당신들이 허심탄회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해라. 네. 그리고 그러한 때 금강산 피살 사건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다가 저희들이 간곡하게 설득을 했더니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빈소를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나오면서 김양건 부장, 네. 특히 실무를 책임지는 원동현 부부장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당신들이 굉장히 손해본다. 꼭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라. 했더니 통일부 장관하고 자정에 네. 만나서 회담이 잘 돼가지고 하루 연기를 하고 그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로 방문해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손을 잡아주었으면은 웃고 악수를 했으면은 그러한 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망쳐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그런 망쳐버렸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네. 이번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죠. 네. 거기에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북한에서 간곡히 바라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수 있는 등 모든 현안을 전부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오늘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좀 획기적인 어떤 제안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걸로 알았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그 내용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그만 제안을 했고 특히 교황님이 방한을 해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조성시키고 있을 이때 김대중 대통령의 조화를 가지고 대남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네. 김양건 비서가 저와 임동원 국정원장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만나봐야 하는 거고 지금은 어떤 대화를 하겠다, 무엇을 기대를 한다 이런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조화 전달 자체가 이러한 한반도 평화 무드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은 무슨 대화를 한다, 누가 온다, 또 특히 오늘
100여 분의 기자들로부터 전화 등살에 못 살았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전화를 못 받고 네. 지금 좀 시간이 있어서 한 30여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주 죽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 하는 바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자분들 100여 분이 전화를 해왔고 아직 이 방송 끝나면 70여 분에게 또 전화를 해야죠. 해줘야죠. 네. 그런 걸 보면은 뭐 대개 질문이 정부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가느냐 저도 좀 그 질문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앞서가는데 네. 그러한 것은 없고 네. 또 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네. 저희들한테 바라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조화 전달 이상도 이하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기회를 활용해서 뭔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 남북 관계가 좀 긴장 완화되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대통령께서 또 어떤 또 이러이러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만 그 청와대 출입을 해서 출입을 해봤으면서도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면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비서실 대통령께는 네. 전화를 드릴 수 없죠. 네, 비서실장 또 통해서 예. 설사 네.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네. 이런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부를 통해서 어떤 의사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 자체도 모르지만은 남북 관계는 항상 너무 크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이 또 크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의 방북도 조화 전달받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 부여를 좀 지나치게 안 해줬으면 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그러나 지나치게는 안 하고 예. 어떤 계기를 네. 이룰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인이시고 좀 국회의원인데 남북 관계에 엄청나게 지금까지 인생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단순히 화만 받고 잘 받겠습니다 하고 오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의원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뭐 저쪽에 이런 힌트도 주고 좀 무언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아는 박지원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저랑 같이 가셔가지고 네. 그걸 좀 한번 물어보시죠. 저랑 같이 가가지고 예. 뭐 불러가지고, 어떤 예.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한 것을 지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바람직하지 않죠. 우- 쾌도남마 시청률을 위해서 제가 사고 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명분도 좀 세워주면서 그것만 좀만 세워주면 오이사 조치는 그냥 풀릴 것 같다는 어떤 기자의 감각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의 이 경색된 국면을 풀려면은 제가 수차례 네, 대북 접촉을 해보았지만은 북한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냥 벼랑 끝 자존심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러한 것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도 우리에게 성의 표시를 해줘야죠. 네, 우리가 고위급 회담을 또 박근혜 대통령 또 8.15 경축사 특히 평화를 상징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한 이때 로켓이고 미사일이고 이렇게 쏘아대면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쾌도남마도 지금 북한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만난 그 김기남 비서께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지원 장관 선생의 인터뷰를 네. 모니터링해서 잘 보고 있다 아,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쾌도남마도 보겠지만 본다고 하면은 좀 그러한 일은 북한이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5.24, 뭐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이렇게 좀 개선하겠다. 이런 좋은 신호를 보냈으면은 우리가 곧 을지연습이 18일부터 있어요. 네. 군사훈련은 북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특입 잡고 군사훈련 하니까 우리가 거부한다. 이런 반응을 좀 보이지 말아달라 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 말씀하셨네요. 이제 캐도남마에서 지금 가서야. 자, 5.24 조치는 우리 의원님 빨리 해제돼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건 말이죠. 물론 유엔 안보리 이사국 결의사항이지만은 네. 사실 경제 제재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무용지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제재에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만약 중국에서 식량이나 석유나 3일만 끊어버리면은 북한이 마비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중국 고위 관리들도 북한의 핵 개발은 반대하지만은 인접 국가인 북한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관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역지사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우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우면은 미국이 북한 편 들겠어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하고 경제, 안보 면에서도 교류 협력을 하고 있지만은 가제는 개편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5.24 경제 제재 조치도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제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자유가 돈이 무엇인가를 북한이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 사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 아주 안 돼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엄청난 개혁 개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북한에 퍼주기 했다. 퍼주기 했습니다.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쌀, 비료, 의약품을 퍼주기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우리는 퍼왔습니다. 네. 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우리도 우리 남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됐고 미국에 대한 적대감, 우리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일성 대학생들도 한국의 연속극, 드라마를, 영화를 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심지어 시골에서도 한국 연속극, 영화를 보고 북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옷, 패션이 달라졌는가 하면은 아이들의 이름도 그 탤런트들의 이름, 또 주인공의 좋은 이름으로 다 바꿔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왔다. 이러한 가장 중요한 마음과 문화와 적대감을 퍼왔다. 네.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 때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퍼주기 했다고 비난을 했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퍼주기, 이런 비난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더 필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망친 것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고 남북 관계를 망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 이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은 10년 내로 3,000달러 소득 만들어주겠다. 북한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거예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건 선 폐기, 선 핵 폐기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 태도도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그러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기하면서 우리도 생각 못하고 요구만 했던 이산가족 상봉, 또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등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도 논의하겠다라고 네. 했으면은 제발 북한도 이제 성의를 보일 때다. 네. 저는 촉구를 합니다. 네. 지금 특히 서거 때 오고요. 그리고 5년 만에 이렇게 화한 또 오는 거는 무언가 북한도 많이 지금 바뀌어 있다, 심리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한반도 평화 무드에 그 조화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제가 확대 해석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네. 내일 모레 만나는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은 네. 알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거 있는데요. 뭐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간접적인 통로로 왔다는 게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한 것은 그냥 궁금한 대로 계십시오. 제가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가면은 또 면회 올 거 아니에요. 제가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 있을 때 우리 박종진 앵커 면회 자주 오셨잖아요. 네, 4번 갔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간접적인 통로가 너무 궁금한데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제가요, 네, 대북송금 네. 특검 후에 감옥에서 나와 있는데 네. 북한 보건상이 네. 우리로 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네.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하는데 산삼을 보내겠다라고 네.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네. 북한 방문한 인사를 통해서. 야.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마라. 네. 내 건강 좋다라고 네. 하고 그 편지도 제가 국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다. 왜 또 감옥 가요? 아, 그런데 뭐 저 감옥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보면은 궁금. 역시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아, 그건 아니죠. 아이.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네, 마세요. 이 질문 내가 그럼 취소할게요. 취소하세요. 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공격하시니까 미치겠네. 자, 7년 만에 가시는데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나라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그 결과 돌아가셨을 때도 조문사절단이 왔고 네. 이제 5주기를 맞아서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변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가속화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내주는 좋은 꽃이다.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번 기회가 좀 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좀 빗장을 푸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자들 이제 또 오늘 이거 방송 끝나면 또 전화할 텐데 그 간접적인 그 통로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도 답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다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뭐 특별히 또 오늘 여기 와서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으면 남으신 거 있으면 한 말씀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제가 좀 많이 했죠 지금. 예, 제가 너무 많이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상도 네.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예, 우리 통일부 장관이나 네, 청와대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협력해 줄 것을 바랍니다. 네. 그러면 통일부 통해서 혹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는지 이거는 꼭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오. 그래도 제가 혹시나 몰라서. 네, 한번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청와대도 줘야죠 연락을 통일부를 통해서 뭐 줘야죠. 제가 볼 때 그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은 소통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요즘 조윤선 정무수석이 들어가서 네, 몇 번 전화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국회 관계, 네. 야당 관계도 조금 바뀌는 조짐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이정현 수석이 있을 때는 한두 번 전화하더니 국회의원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녀서 네. 미워요. 이정현 씨, 네. 다음 출연할 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자기만 잘하면 됐지. 네. 자꾸 그러더라고요. 박지원 선배 의원처럼 의정활동도 잘하고
지역구 관리, 금기원래에서 하겠다. 그렇지만은 호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혼 좀 나봐라 하는데 자기만 잘하라고 그러세요. 자기만 잘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아주 귀한 자리였고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더 이상 뭐 여기서 한 이야기 말고 더 하실 얘기 없겠죠? 뭐 설마 또 제가 기사 통해서 또 다른 얘기를. 다른 방송도 나가야 되니까 네. 좀 아껴놓은 거 있습니다. 아, 아껴놓은 거 있어요? 예. 아이, 그럼 서운한데. 아이, 서운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팥 없는 찐빵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아니다. 비전을 제시했다. 무슨 소리냐. 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입니다. 어차피 모든 경축사에 다 항상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죠. 세월호법이 표류됐고요. 남북한과 한일 관계가 경색된 지금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은 민심을 얼마나 잘 헤아리고 있는지요. 금요일에 만나는 정치권 마스 김태일 홍성걸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십시오. 예. 아유, 오늘 중요한 것도 재밌었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 많이. 그래도 아무래도 그 박지원 의원이 내일 모레 가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네. 잘한 일이고요. 네, 또 가서 뭐 뭔가 얘기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북 관계 얼어붙은 어떤 상황을 돌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저분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고 받고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고 오실 분은 아니고 무언가 하고 무언가 또 받고. 북측의 뭐 솔직한 의도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단서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지도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김양건 통일전전부장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고 친하셔서 네. 또 북층도 이렇게 교황 오시는데 그렇게 포 쏘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해 달라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저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구축은 일단 뭐 핵 선패기 그 부분은 아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달할 부분도 아까 있다고 여기 캐도남에서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하고 달리 핵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핵 문제 해결은 그대로 노력을 하고 또 남북한 대화를 또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트랙을 설정을 했는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그 비핵 개방 3천에 비하면 굉장히 진전되고 전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그 중심에는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 이 박 의원 같은 경우는 북에 대해서 뭔가 우리 측의 솔직한 얘기도 좀 전달하고 북측의 솔직한 좀 얘기를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실마리를 찾아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오늘 핵심이 이제 오이사 조치예요. 어찌됐든 이걸로 통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풀어지느냐 마느냐 결정적인 이게 이제 하나의 카드가 되는데. 그 뭐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명함 건네주고 얘기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럼요, 당연히 100번 낫죠. 뭐 단순히 뭐 조화 건네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와라, 뭐 오라 북으로 뭐 이런 소리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지금 경색된 그런 남북 관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반가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오이사 조치에 대한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뭐 내부에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 오이사 조치가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우리가 근원부터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맞는 어떤 어느 정도의 북한의 제스처도 필요한 거다. 오이사 조치를 아무 요구도 없고 계속 지금 미사일 실험하고 앉았고 핵 실험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오이사 조치만 덜컥 해제한다.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뭡니까 서로가 체면 유지도 하면서 국익을 따지고 실리를 따져서 지금 북한 혹은 지금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걸 찾는 거죠. 그게 협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이 거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까워도 국익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는 그것은 개인적인 친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저는 뭐 그렇죠. 그거는 명백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대치 상황 속에서만 살아가겠어요? 정말 어찌 됐거나 이 통일도 준비해야 되고 형제고요. 합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가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북의 그런 안보적 위협에 대한 그 재발 방지와 이제 신뢰 구축 문제에 대한 우리 측 걱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오이사 조치를 이렇게 계기로 해서 남북한이 닫혀 있으니까 첫째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손해가 더 커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나 일본이 북한 진출을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점에서 보면 홍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절묘한 어떤 정치 이력이 필요한 대목인데 이제 그런 대목을 우리 이번에 방북하는 그 박 의원이 뭔가 좀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박 의원에게 뭔가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힘을 실어주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친서를 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니면- 구체적인 것까지는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방북 전에 정책 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박 의원에게 중요한 정보와 네. 또 정부에 설치한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막 그런 설명을 가지고 박 의원이 가서 좀 더 허심탄회한 얘기를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공적이고 또 절반 정도는 사적인 비교적 좀 유연한 그런 입장에서 대화를 좀 트기 위한 어떤 물꼬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실어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글쎄, 쉽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좀 예. 조금 이제 무게가 있는 발언을 하셔서 네. 지금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의도로 본다면 저는 조금 너무 기대가 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당이면 훨씬 더 쉬운데요, 그죠? 모양새가. 아니요, 저는 그건 그건 상관없다고 아닙니까? 봐요. 여야는 여야가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있는 게 네. 아니고요. 네. 지금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 됐거나 우리는 지금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히려 파악을 부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엔 현실적인 것 같고요. 박 의원의 방북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무슨 너무나 큰 기대 혹은 거기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이런 이 제안 다른 것이죠. 지금까지와 말고는 이런 것이 포함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어쨌거나 서로가 만나고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고위급 회담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촉구할 가능성 이런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오이사 조치를 푸는 문제도 우리 쪽에 조금이라도 명분이라도 좀 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안전대책, 금강산 관광 이제 안전대책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든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코멘트만 오이사 해도 좋을 것 조치를 같은데.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피해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네. 그런데 지금 오이사 조치의 문제는요 경제적인 이해관계 가지고 이것을 폐지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이사 조치에 지금 우리 걸려 있는 게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백령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민간인에 대한 그런 지금 공격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 경제적인 이익이 크다 한들,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크다 한들, 어떻게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혹은 안전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적어도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태도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에 대한 생명의 안전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은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그걸 좀 보장해 주는 그거는 굉장한 대통령이 명분이죠. 아무리 저래도 이건 헌법에 있어서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확약을 받는 문제하고 그거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북한 아니, 관계를 틈으로써 네.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한반도의 비전을 만드는 일의 어떤 그 절묘한 접촉 지점을 네. 만드는 일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개는 물 및 접촉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면 과거의 여야를 떠나서 북한과 어떤
그 대화의 신뢰 기반이 있는 분들이 좀 나서는 것도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대목은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과 북한이,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관계를 정진시키고 한반도의 미래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전을 확약받는 문제와 또 한반도의 어떤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대목에 절묘한 어떤 접촉 지점을 찾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또 북한도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저쪽이 러시아하고 또 그죠 손을 잡고 또 일본하고 우리가 멀으니까 일본하고 네. 참 절묘합니다. 이 한반도의 이 특히 일본은 정치 뭐 상황이. 근자에 와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관계 진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떤 유연하고 정치적인 그 지혜를 찾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강요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좀 확약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큰 마음으로 의사 조치를 해제하고 이래서 빨리 남북 관계에 다시 물꼬를 트는 그런 날이 다음 주에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내일 모레 가시니까. 그리고 이번 예. 저기 이 8.15 대통령 그 네, 경축사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보일 것이냐 하는 대목에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네.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는 궁금증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경축사 이 내용은 뭔가 확 들어오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 그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드레스덴 선언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뭐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해오셨기 터라서 지금 시점에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이 꼭지를 따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죠. 네.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게 되어서 대통령의 입을 다시 한번 또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축사, 그, 예. 예, 저는 경축사에 대한 그 경축사 그 내용 자체보다도요. 우선 내용에 대해서 무슨 평한다면 아마 이 야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가 완전히 지금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물론 간접적인 언급은 있었어요. 이게 지금 경제가 시급하고 하니까 우리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 때문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해법을 좀 찾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는 이번 광복절 특사의 그 대북 관계 내용은 주로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작은 것들을 지금 해놓고 특히 뭐 내년에 광복 70주년에 대한 뭐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볼 때 뭐 과거에 드레스덴 선언 혹은 무슨 뭐 이 6.15 뭐 선언 뭐 이런 어떤 큰 선언의 문맥에 익숙하던 그 국민들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좀 실망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항상 어느 때나 아까 우리 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무슨 뭐 어떤 기념에서 뭐 기념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여권은 항상 박수치고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내용이라고 하고 야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네. 어떻게 대통령이 어떤 축사나 기념사 혹은 추모사가 어떻게 해서 한쪽은 무조건 잘 되고 한쪽은 무조건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어 공부 다 똑같이 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아니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우리 정치권의 지금 수준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권에 대한 기대를 자꾸 접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심해 보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좀 유감스럽고 좀 미흡한 감이 있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점잖고 좀 고급스러운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드립다 그냥 비판만 해놓고 뭐 마치 그냥 좀 뭐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이유처럼 말이죠. 저렇게 싸우고 앉아가지고 그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 서로 마주 볼 테니 그 얼굴이 계면적으로 서로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참 그 답답한 노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대통령 경축사가 좀 더 그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짚어주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시해주는 경축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뭐 그 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 경축사의 경우는
너무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대북 정책도 중요한 어떤 방향의 실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 하는 것들이 아무런 반향이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진상규명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한 안심, 이것들이 기대하는 바였는데 그런 점들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세월호 그것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현재 여야가 그 아주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뭔가 어떤 그 여야를 넘어서는 국가 최고 수준의 지도자적 입장에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주는 방향 제시를 했었더라면 더 한 좋았을 아쉬움들이 것 있는 것이죠. 예, 저도 그 네.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없죠. 대통령이고 뭐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진상 규명은 이건 명명백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법이 허용하는 거 최선의 이 최상의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야가 논의하는 그 과정 혹은 지식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마치 한쪽은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고 다른 쪽은 자꾸 감추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도 당연히 이거는 이 대통령,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누구라도 국민의 아주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수사권, 기소권을 갖다가 이렇게 특위에 주는 것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원칙에 있어서 이게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한쪽은 감추려고 그러고 한쪽은 진상규명이고. 규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립각으로 만들어가는 세력,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홍 교수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도 뭐 모든 국민이 다 진상규명 원합니다. 예. 100% 공감인데요. 공감이죠. 이제 그러자면 대통령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그 진상규명의 한 당사자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증의 대상이 되어 있죠. 네.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문제 진상규명에 대해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 뭐 이런 말씀을 그냥 하셔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7시간 반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그걸 네. 포함해서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청와대가 설명을 아주 꾸물꾸물 하면서 때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궁금증들이 더 불필요하게 증폭이 되었고 또 괜한 얘기를 낳고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참모들이 명백히 잘못한 것이에요.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야단치면서 내 의사는 그게 아니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거 다 밝히자. 이것이 이 시대적 목소리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홍 교수 말씀처럼 현제 네. 기소권 수사권 문제 가지고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쌍방이 양보해서 다다를 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다시 강경파들에 의해서 다시 대치 상황 속에 들어왔는데 현재 쟁점은 제가 보기에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할 것이냐, 또 증인 채택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점으로 지금 모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선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니까 또 다른 어떤 타협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떤 양보의 지점들이 서로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좀 과감하게 진상규명을 해나가도록 양보하자. 이렇게 해서 또 국회에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문제에 그래서 대해서도 대통령이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나를 포함해서 전체 다 진상규명해라. 네. 이렇게 딱 한마디 해줄 예. 필요가 있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리고 국회 내에서 서로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네.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점인데요. 네. 대통령이 이걸 명백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기관들 전부 다 협조해라. 네. 뭐 이런 그 아주 한마디면 강한 되죠. 메시지가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었고요. 그 특별검사를 누가 지명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얘기를 하면서 상설특검법에 나와 있는 것을 네. 바꿔서 야권이 사실상 지명하는 걸로 하자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뭘 드느냐면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에 내곡동 사저 특검 할 때에 특검을 야권에서 지명하게 했지 않았느냐라고 네.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곡동 사저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였어요. 대통령 자신이 사실상 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특검을 지명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명은 야권에게 주는 게 그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에 옳은 겁니다. 이번 사건은요, 세월호 참사는 정반대입니다. 이번 참사를 만약에 지금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혹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야권이 임명하게 하자는 얘기는요, 똑같은 이유로 세월호 특검을 갖다가 피해자 측에 유리한 사람을 특검으로 세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검이라든가 검사, 판사, 우리 사회의 거의 소위 그 사법적 판단의 당사자 주체가 배제 원칙.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어느 쪽의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는 중립성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지명권을 그 서로가 협상을 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절대 잘못된 거고요. 다만 양보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증인 채택해라 이 말이에요. 증인 채택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뭐 대통령 자신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필요하다면 나도 증언하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증인 채택이나 자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뭐든지 다 해라. 적극 협조해라. 예. 뭐든지 다 하고 다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칙이나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지금 특검을 지명권을 야권에 준다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이 뭡니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다가 네. 조사 특위에 준다는 거라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그 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특검 문제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이 지명을 할 경우에 피해자들이 갖는 또 강박 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 진상 규명을 해나가는 일종의 가해자라고 설정되고 있는 대목이 대통령을 비롯 정점으로 한 정부 기관들이란 말이죠. 네. 뭐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추천권을 줄 경우에는 이른바 가해자 측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서로 긴밀하게 서로의 입장들을 존중하면서 뭔가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나도 그 진상 규명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중요합니다. 홍 교수 말씀하신 그런 점에 나는 100% 동의하고 네. 9.11 참사 문제는요 여야를 떠나서 2년간에 걸친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네, 미국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가 아니라 250만 페이지의 보고서를 만든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여야가 뭐 사소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찌지고 볶고 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 자신께서 나를 포함해서 다 규명해라. 나라가 새로 말하자면 만들어져야 될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겠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 그 협상한 거 나중에 의총 가서 뒤집은 거 그거 질문 드려야 되는데 그거 질문도 못 드리고 끝나버렸네요. 예, 59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4년 8월 15일 금요일 광복절에서 바라본 캐도남마.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한마디 해야죠. 박영선 비대위원장 박영선 번복한 거. 비대위원장의 그 협상 결과가 의총에서 비토되었고요. 네. 또 재협상 요구가 또 여당 측 의총에서 비토되었습니다. 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여야의 지도부의 그 이른바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야 지도부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사면 초과예요. 그러나 이게